안녕하세요. 독고율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 성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성격 심리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인데 일단 오늘이 1월 9일이고요. 그러면 일단 성격 심리가 물론 오늘 첫 시간이긴 한데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과 과목 있잖아요. 많이 외운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되겠죠. 그리고 2022년형 기출,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11월에 봤던 시험을 보면 자,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게 되나요? 이 세계에 알려져 있는 심리학 공부를 전부 다 해라 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일단 학부 때 심리학과를 나왔고요. 석사를 역시 심리학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박사에서 이제 교육학 전공으로 바꿨는데요. 박사 때에도 당연히 혼자 심리학 공부를 지금처럼 하고 있었기 때문에 1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을 배운. 그런데요. 심리학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상담하기 위해서 많이 알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입장은 이거죠. 일단 나는 심리학에 대해서 알고 싶더라도 합격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다 배우고 싶다. 네, 알고 있습니다. 뭐든지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고 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의 취미처럼 공부하는 것이 더 잘 되긴 하겠죠. 그런데 일단 기출에서 이 세상에 있는 심리학을 다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온 이상은 이제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심리학 내용을 다 아셔야 합격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좀 바꿔보도록 해요. 내가 꼭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기보다는 내가 나중에 전문상담 교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심리학 전공하셨어요? 제가 심리학 좀 빠삭하게 알고 있죠? 하면서 모든 심리학을 다룰 수 있도록 우리 좀 심리학을 전반적으로 다 공부하도록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법고시가 없어졌지만 마치 사법고시처럼 우리 시험은 어떻죠? 모든 단어와 개념들을 외워서 내가 그 시험장에서 알고 있는 개념들을 정확한 단어를 적어가면서 시험을 쳐야 카운팅이 되는 시험이 되겠죠. 근데 이 많은 양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로는 공부를 재미있게 하는 겁니다. 공부를 재미있게 하려면 예시가 재미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공부를 재미있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남게 돼요. 몇 개가?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 20개가 예를 들면요. 그럼 80개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재미있어도 내 머리의 용량에 한 번만에 들어오진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좋은 공부의 왕도는 뭐예요? 복습이 되겠죠. 그런데 이 복습을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하냐? 그럼 또 내 머리가 그거를 다 스펀지처럼 흡수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재미있게 두문자법으로 머릿속에 기억의 흔적이 시게 남을 수 있도록 외우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을 이제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재미있게, 그죠? 그리고 웬만하면 재미있는 두문자법으로 여러분의 기억의 흔적에 남기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일단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알려드렸고요. 재미있게 두문자법으로 어떻게 반복학습. 자, 반복학습 제가 그 합격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을 텐데 여러분 핸드폰 번호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장난까? 내가 내 핸드폰 번호 모르겠어? 왜요? 알겠죠? 이유가 뭐예요? 머리를 예약하려고 전화했더니 고객님 핸드폰 번호 좀 불러주세요. 010-2140-8575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디 식당을 예약하려고 했더니 고객님 핸드폰 번호 좀 알려주세요.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 친구가 너 번호 몇 번이야? 그리고 또 알려줬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핸드폰 번호를 이제까지 핸드폰 번호를 쭉 바꾸지 않았더라면 수천 번은 더 얘기했을 겁니다. 내 이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한테 학교에 입학해서 동기들을 만날 때에도 교수님을 처음 만날 때에도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죠. 그럼 당연히 내 이름도 기억에 남습니다.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냥 엉덩이 딱 붙이고 공부는 엉덩이가 하는 거예요.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동안에 반복을 하면 할수록 내 머릿속에 기억들이 많이 남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어떻게 재미있게 가르칠까? 두문자법은 오늘 수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두문자법을 나중에 써먹도록 하고요. 지금은 좀 재미있게 성격 심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격 심리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성격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느 정도 20살 넘어서 느꼈을 때는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봤더니 참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개패듯이 팹니다. 그래서 뭐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돈이 많으면 저렇게 자신감이 뿜뿜하나? 저게 과연 자신감인가? 거의 사이코패스 아닌가? 사이코패스 성격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걔는 돈으로 만들어진 사이코패스 아닐까요? 걔가 만약에 태어났을 때 그 어이가 없네라고 했던 애가 만약에 태어났을 때 가난하게 태어났더라면 사람들을 마구 그렇게 때려 패고 돈 던져주면서 맷값이야 가져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농담으로 돈으로도 성격이 형성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생각은 성격 심리,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뭐 공부한 게 있으신가요? 자, 일단 그러면 성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요인들을 살펴봅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격 요인은 카텔의 16PF입니다. PF는 Personality Factor의 줄임말이 되겠죠? 자, 그럼 16개 제가 한번 성격을 말해볼게요. 요 성격들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하는 걸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외향적인, 내향적인. 외향적인, 내향적인. 예를 들면 돈이 많으면 많은 활동을 해서 외향적이고 돈이 없으면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해서 내향적이 됩니까? 그냥 의문이에요. 이게 답이라는 게 아니라. 자, 두 번째, 두뇌 회전이 빠르고 느리고 제 머리 팽팽 돌아가네. 머리 좋네. 또 반대말로 머리가 안 돌아가네도 있겠죠. 자, 머리 안 돌아가고 돌아가는 거. 이거는 또 어떻게 성격이 형성될까요? 뭐 어떤 행동주의로 치면 어떤 애는 계속 뺑뺑뺑뺑 공부를 시켜서 머리가 잘 돌아가고 어떤 친구는 의무교육을 아예 안 시켜서 머리가 안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머리가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가 성격이 형성될까요? 자, 세 번째 요인 한번 볼게요. 자, 안정적인, 자아가 강하면서 안정적인 성격이 있고 신경증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양극단이에요. 안정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 자, 감정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행동주의라고 치면 굉장히 막 신경질을 많이 받는 막 소음도 많고 막 자리도 불편하고 그런데 평생을 살아와서 짜증나 이렇게 해서 그런 성격이 형성되고 안정적인 사람들은 편안한 데만 누워서 공부하고 앉아서 공부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들여다 드리고 해가지고 안정적인 성격이 형성되었을까요? 네 번째 요인 한번 볼게요. 자, 겸손하고 자기주장적이 강한 사람이 이제 양쪽으로 흩어집니다. 겸손한 사람,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 자,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은 아까 어이가 없네처럼 돈으로 다 밀어붙일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니면 겸손한 사람은 제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제가 겸손하게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질까요? 그냥 예시예요, 예시. 다섯 번째 한번 요인 보겠습니다. 절제하는 사람과 쾌락적인 사람. 또 돈으로 빠져볼까요? 쾌락적인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쾌락적인 성격이 형성되었고 또 돈이 없으니까 절제하는 근검절약하는 성격이 되었을까요? 국민영수증이란 프로그램 보니까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많이 쓰고요. 또 이케아 사장을 보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렇게 아꼈어요. 이케아 사장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 근검절약합니다. 이케아 정도 갖고 있으면 좀 돈 좀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임기응변이 뛰어난 사람, 반대로 원칙주의적인 사람. 자, 임기응변. 그때그때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 그죠? 좀 재치 있게 바뀌겠죠?
원리 원칙주의자, 우리가 뭐 FM이라고 말을 하는데 절대 원칙을 변경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성격들은 또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요? 자, 7번째, 수줍고 과감한 사람. 이제 예시 이제 좀 많이 남았으니까 예시 안 들게요. 수줍고 과감한 사람, 그 다음에 대범하고 소심한 사람이 있고요. 10번째, 현실적이거나 반대로 이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우직한 사람, 반대로 아주 얍삽하고 교활한 사람. 자, 12번째, 태평한 사람, 반대로 저는 걱정과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뭐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걱정이 많은 나에게 뭐 이런 거. 고민이 많은 사람. 13번째, 보수적인 사람, 반대편 우리 알고 있죠? 진보적인 사람. 14번째, 집단에 의존적인 사람, 반대로 개인주의적인 사람. 자, 그 다음에 15번째, 내 멋대로 하는 사람, 뭔가 통제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 통제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느긋한 사람, 항상 긴장되어 있는 사람. 뭐 요거 약간 우리말로 낙관적인 사람, 비관적인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러한 성격들 어떻게 형성될까요? 지금 제가 이런 16PF 16가지의 성격의 요인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돈으로 될까? 아니면 부모가 양육할 때 그렇게 키웠을까? 아니면은 또 어떤 게 있을까? 뭐 친구들을 잘못 사귀어가지고 아니면 잘 사귀어서 이렇게 됐을까? 아니면 적도 지방에 태어나서 너무 더워서 허벌레 누워 있었을까? 추운 겨울 지방에 태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야 땀이 나서 덜 죽어가지고 이렇게 활동적인 되는 사람이 됐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죠? 그러면 자, 이제부터 한번 학파들을 설명을 하면서 어떠한 학파들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 프로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프로이트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혈액형별 성격 믿으십니까? A형, 우리가 알고 있기로 소심하고요. B형 남자, 뭐 만나면 큰일 난다고도 하죠. O형, 저는 O형입니다. 좀 자유분방하고요. AB형은 우리가 알기로 기분에 업앤다운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요 얘기는 저의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혈액형식 성격은 다 개소리라고 이제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혈액형식 성격은 왜 다 개소리일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심리학 수업을 들어왔는데 교수님이 자, 여기서 혈액형별 성격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했어요. 우리가 40명이었습니다. 손 드는 친구들이 뭐 10몇 명 있었어요. 교수님이 나가 그랬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혈액형이 AB형, A형, B형, O형 이렇게 4가지가 골고루 분배된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랑 일본 뿐이고요. 나머지 나라에서는 B형 거의 없습니다. A형과 O형이 거의 90%를 차지해요. 자, B형별로 없게 되면 AB형도 작겠지. 왜냐하면 A형과 B형이 만나야 AB형이 나오는데 B형이 1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걔네들끼리 혈액형식 놀이하면 재밌어? 아니, 10명 모였는데 5명이 O형, 5명이 A형인데 뭐가 재밌어? B형과 AB형이 없는데. 자, 요런 걸로 이제 성격을 봤었죠. 요거는 이제 그냥 여담으로 얘기를 드렸고요. 옛날에 학자들이 요런 식으로 혈액형으로 성격이 어떻다 저떻다라는 것이 이제 성격을 만드는 이제 시초였던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 있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보시면 점액 혈액이 끈적끈적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신중하고 냉철한 성격이고 뭐 담즙 이런 혈액형은 성격이 급하다 이런 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흑담즙은 분위기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이제 흑담즙 피에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초죠, 시초. 옛날 옛적이에요. 뭐 거의 우리 0년도 전 사람 아닙니까? 지금 2022년인데 0년도 전 사람이죠. 그때 그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셀던이란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배형, 그 다음에 중배협, 그 다음에 2개가 좀 섞인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설명해 볼게요. 내배협은 지방이 많은 사람, 지방 많은 사람 어떤 느낌이에요? 이 당시에 셀던이 말하기에
지방이 많이 낀 사람은 사교적이고 상냥하고 감정을 쉽게 표현하는 사람인데 반대로 중배합은 근육이 많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근육이 많은 사람은 모험적이고 대담하고 경쟁적이고 공격적이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중배합은 그 근육이 많은 사람,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사람, 남성성인 사람이 이런 성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배형도 아니고 중배형도 아닌 어떤 거예요? 지방도 적고 근육도 적고 약간 허약 체질인 사람이요. 요런 사람들은 어떤 성격이냐? 내향적이고 예민하다. 요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전혀 아니죠. 통통하신 분들도 내향적인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근육질이 많아도 소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다고요. 그럼 그 옛날은 그쵸 5,000년 뭐 10,000년 전의 얘기는 집어치우고요. 자, 이제부터 프로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이트 몇 년에 태어났을까요? 1856년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요 연도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1856년도에 태어났고요. 자, 오스트리아생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 뭐 설명하자면 오늘 이제 그 수업 때 리비도 얘기할 거니까 리비도는 빼고 할게요. 아버지가 이 프로이트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가 몇 번째 결혼이었냐면 3번째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아버지 40살 때 프로이트 어머니 20살이어서 둘이 20살 차이 나는 커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프로이트 형 둘이가 있어요. 이복형이죠. 엄마의 이복이 배복자잖아요. 엄마가 배가 다르니까 앞에 형제 둘이가 전전처 소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프로이트 엄마가 아버지랑 20살 차이 나니까 거기에 낳았던 아들이랑 나이 차이가 1살 혹은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 이제 3번째 결혼해서 프로이트 이후에 줄줄줄 7명을 낳아요, 어머니가. 자, 근데 자, 프로이트가 성심리 대표자가 되겠죠. 그래서 프로이트의 성심리를 어떻게 보면 되시냐? 프로이트가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2살 때 우리 엄마 벗은 나체의 몸을 봤는데 너무 섹시해서 내가 눈을 떼지 못했다라는 본인의 피셜로 적습니다. 그만큼 자기는 성심리가 최고의 성격 형성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격 심리의 상담 방법에는 뭘 썼죠? 자유연상법을 썼습니다. 자유연상법 어떤 거예요? 우리 맨날 카우치라고 알고 있죠. 사실 시험에는 카우치란 단어는 내가 보기에 영원히 그 단어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편안한 안락 의자에 누워서 그냥 좀 검열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얘기를 해줘 라고 합니다. 그게 자유연상법인데요. 어디서 왔을까요? 처음에 프로이트가 최면수를 썼어요. 레드선, 그쵸? 지금부터 너는 내가 너 생각난 대로 다 말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술술술 얘기하면서 뭘 느꼈냐면 의식하지 않는 뭔가 무의식이 있다. 그 무의식을 꺼내는 것이 자유연상법이다. 원래 최면술을 열심히 써오다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너 그 최면술 사이비 같은 거 쓰지 마 해가지고 프로이트가 그러면 나 자유연상법이라고 바꿀게 해가지고 그냥 떠오른 대로 다 말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자유연상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뭔가 특징이 있을까요? 뭐 성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수업에서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자, 연도 적어 놓은 거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한 요쯤 오면 제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심리학의 뭐 아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버지가 프로이트고 아들이 이제 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이 둘이 사이 더럽게 안 좋고요. 뭐 나중에 서로 손절해서 얘가 얘한테 내가 손절했어. 아니야. 프로이트가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손절했지. 할 정도로 서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 이 사람의 제자가 융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또 요것도 유튜브를 찍어서 올려놨는데요. 유리멘탈의 심리학 치시면 됩니다. 거기에 올려놨는데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융은 30살짜리 강남의 유명한 의사. 그렇죠? 자, 프로이트는 50살 먹은 강북의 유명한 의사. 자, 이 사람이
나도 난데, 그죠? 나 공부 이빠이 해가지고, 나 강남에 정신과 차렸어. 프로이트가, 야, 나 너보다 더 10년 전, 20년 전에 강북에 정신과 차렸어. 이렇게 둘이 약간 좀 박빙으로 부딪힌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융 언제 태어났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융 말고 프로이트 나중에 또 수업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융은 1875년에 태어났습니다. 1875년. 융의 특징을 보면은 제가 정말 많은 심리학 책을 읽었는데요. 모든 책에서 융 보고 여자 관계 더럽게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사비나 슈필라인이라는 여자 환자가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19살 때 병원에 왔을 때 융 나이가 29살이었어요. 10살 차이가 났었는데 그 사람이랑 그렇게 얼레리꼴레리한 그런 거는 세상에 다 알고 있는 지식이 되겠고요. 영화도 있죠. Dangerous Method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위험한 방법이 되겠죠. 그 위험한 방법 보시면 둘이 얼레리꼴레리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노출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돌려보진 않았는데 이제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제가 핵심적으로 보긴 봤죠. 거기 보시면 이제 거기 영화에서는 그 사비나 슈핀라인만 얼레리꼴레리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심리학 책들을 보면은 아주 더럽게 많이 이제 여자들과 여성 이제 환자들과 제자들과 어울렸다는 그 내용들을 어느 책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심리학자, 저 당시의 심리학자들이 쟨 진짜 너무 여자관계 더러워라고 맨날 모임에서 사람들끼리 말할 정도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담인데 융이 프로이트에 뭘 되게 싫어하냐면 너 제발 이제 제가 이 단어 쓰는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제 실제 여기 논문에 많이 있었던 단어입니다. 그렇죠? 프로이트에 등 돌렸던 학자들이 다 뭘 싫어했냐? 무슨 놈의 프로이트 논문에는 섹스란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자, 성심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추동을 맨날 얘기했기 때문에 항상 어디 이제 연회에 가서도 섹스 하니까 이제 듣는 사람들도 제발 저 단어 좀 안 썼으면 좋겠다 했던 것도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융이 이제 프로이트한테 얘기를 하죠. 진짜 형, 그죠? 형이라고 해 20살 많으니까 형, 진짜 좀 섹스 좀 안 쓰면 안 돼? 모든 성충동 뭐야? 모든 심리학이 왜 다 섹스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사람은 성충동이 다 성격을 만드는 거야. 불안을 만드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융이 난 저 사람 너무 섹스 걸어서 싫어 라고 해놓고서는 더럽게 여자 관계가 문란했던 이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융 특징을 한번 보겠어요. 융은 아빠가 목사였습니다. 아빠가 목사였는데 이 아빠가 어땠냐? 바깥에 교회에서 목사 활동할 때는 그렇게 자상하고 친절한데 집에 와선 더럽게 못됐어. 말 안 하고 그쵸? 가부장적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융이 너무너무 싫어했어. 자기 아빠를. 그래서 근데 그게 더 싫잖아. 바깥에서 사람들한테 네네 건강 조심하세요 해놓고서 집에 들어오면 야 너 뭐 했어 오늘? 야 방에 들어가 꼬라지 보기 싫어. 이렇게 하면 이제 융 입장에선 약간 위선자. 바깥에서는 되게 좋은 모습 보이다가 집에 들어오면 악마. 그래서 엄청 싫어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프로이트학과 좀 이따가 이제 이론에서 말씀드릴 건데 어릴 적의 경험으로 인해서 성격이 약간 형성된다 이런 이론이었죠. 자, 융 그래서 20살 많다 그랬잖아. 좋아해 싫어해? 처음부터 싫어해. 왜? 나 우리 아빠 싫어했거든. 근데 우리 아빠 나이야. 나 아빠 질색이야. 그래서 아빠같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고 그런 사람 진짜 싫어해. 근데 또 프로이트 성격은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이었어. 그래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사람들 다 애제자로 알고 있는데 애제자 아니고 둘이 완전 손절해서 기록에도 남겨. 내가 먼저 손절했음. 아니야, 내가 먼저 손절했음. 나 쟤랑 안 만날 거임. 이러면서 이제 다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융은 이 사람은 자유연상 기법을 만들었고요. 이 사람은 뭐 만들었게요? 단어 연상 검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제발 검열 없이 다 말을 해봐 라고 해서 막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융은 그때 뭘 느끼게 되냐면 뭔가 예를 들어서 과자 맛있다.
뭐 콜라, 달다, 김치, 수육이랑 같이, 뭐 또 피자, 도미노 피자, 뭐 뒷광고, 앞광고 이런 거 없어요. 제 돈 주고 사 먹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융이 섹스 이러면 어머, 어머, 미쳤어. 뭐라고 말해야 돼? 뭐야? 뭐 몇 번 했다고 말해야 돼? 아니면 뭐 언제 마지막으로 했는지 말해야 돼? 미쳤어. 저런 거 왜 물어 하면서 한참 동안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융이 뭔가를 물었을 때, 단어들을 물었을 때 쉽게 나온 단어들은 뭔가 걸리지 않는데, 심리적으로 걸리는 게 없는데, 뭔가를 물었을 때, 단어를 물었을 때 쉽게 나오지 않는 대답들은 뭐가 심리적으로 걸리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단어 연상 검사가 되겠습니다. 또 뭐 있었나요? 그쵸. 융은 또 특징이 뭐가 있나요? 세상의 모든 잡학을 다 좋아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사주 보러 다녀보셨나요? 저 사주 좀 보러 다녀봤는데요. 융! 그 옛날에 주역을 배웠습니다. 주역을 배우고 불교에 만다라라고 있습니다. 뭔가 세상 만물이 다 이렇게 뭐 걸쳐져 있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불교에 적어놨는데 만다라를 제가 몰라가지고 본질이 다 뭐 변한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해요. 그 다음 또 뭐 좋아했냐? 영어로는 오컬트, 이제 심령 이런 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과 영혼 얘기하면 너무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겠죠. 어떤 영화 보면은 이제 그 빙의돼가지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 사람 몸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로 치면 이제 그 신전 보러 가시면 막 그 동자승은 동자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요런 거 되게 좋아해서 연구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뭔가 심령의 그런 뭐라고 그러지? 빙의되고 이런 걸 해봤다라고 하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나는 꿈에서 다 세계 2차 대전 일어나는 거 다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좀 약간 얍삽해. 어릴 때 이제 픽 쓰러지는 척 연기를 해가지고 학교 몇 번 빼먹고 하여튼 좀 저는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그런 거 했었고 또 이제 연금술 이런 거 좋아했습니다. 연금술이 뭐예요? 뭔가 이렇게 구리, 납 이런 거를 뭘로 바꾸지? 금으로 바꾸는 거야? 비금속을 금속으로 만드네. 그러면 이제 이런 옷 같은 거를 구리, 납 이렇게 바꾸는 거 이런 게 연금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금술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고 자, 이 사람 또 뭘 믿었어요? UFO 믿었습니다. 약간 이렇게 말하니까 느낌이 오죠. 뭐 세상의 모든 그런 걸 다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둘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여행을 가는데 미국 여행 가서 그때 손절돼. 이제 그래서 그 Dangerous Method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그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배를 타고 그때 비행기 없었어. 비행기 있었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미국을 가는데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는데 이제 탁 배 타자마자 프로이트가 자네 자리는 어딘가? 이제 약간 자기 옆에 앉으려고. 약간 이 사람은 좀 이때 밑에 사람 부리는 걸 좋아하고 이 사람은 이제 아빠 같은 사람 되게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또 부리려고 하니까 넌 내 밑이야 제자야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자네 자리 어딘가 뭐 자네 자리 어딘지 알면 내가 옆에 가서 앉겠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융이 비즈니스 아니에요? 형은 아니지 뭐 프로이트 형 비즈니스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프로이트가 난 비즈니스 이코노미 가자 이코노미 이코노미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코노미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 퍼스트 클래스예요. 우리 엄청 떨어져 있어야 돼. 나는 누워서 갈 테니까 말 걸지 마세요 하면서 퍼스트 클래스로 가면서 이 사람이 그쵸? 화가 나죠. 난 이코노미 타고 가는데 내가 너보다 20살이나 많은데 너 나보다 20살 어리면서 퍼스트 클래스에 누워서 간다고 하면서 이제 둘이 그때 이제 약간 손절하죠. 물론 농담이에요. 그냥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융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또 아들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들러 뭐부터 생각하시나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열등감, 그 다음에 우월추구, 그 다음에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가상적 최종 목표 뭐 요거 다 나왔지. 우월추구, 그 다음에 열등 컴플렉스 뭐뭐 나왔죠? 그 세 개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사회적 유용성 그거 유형형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 목표, 가상적 최종적 목표 이렇게 3개 나왔습니다. 자, 아들러. 일단 우리가 열등감으로 알고 있고 책은 뭐예요? 미움받을 용기로 알고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책 괜찮아요. 자, 그럼 아들러가 왜 보상, 우월추구 이런 단어를 쓰게 됐냐면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면 기억에 빡 꽂힐 거예요. 뭐 5살 이전에 폐렴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 4살 때 구루병 걸려서 걸음을 걷지를 못했다. 뭐 이런 거 등등등은 기억이 안 나고. 자, 일단 연도 한번 적어볼까요? 아들러 1870년생. 자, 1870년생 적은 이유는 이때는 폐렴으로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우리 이제 폐렴으로 죽진 않잖아요. 자, 이때는 폐렴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죽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죽는 걸 보고 의사가 되겠다. 자, 그럼 다시 기억에 남지 않는 그거 하나 적어드릴게요. 이 사람 키는 155cm입니다.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자, 여자 175, 라인 나우 대한민국. 큰 느낌이에요? 작은 느낌이에요? 제 느낌에는 좀 작습니다. 155.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 키가 커요? 유럽의 남자 키가 커요?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우리나라 남자 키보단 클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평균이 크겠죠? 그런데 155cm였어. 옛날이라고 또 유럽인들이 작았냐? 그것도 아니야. 유럽인들은 옛날에도 컸어요. 자, 이거 우리 뭐지? 기관 열등감이 되겠습니다. 내가 신체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상하려고 하면서 우월축으로 올라가는 게 되겠죠. 그거 나중에 수업 때 설명드리도록 하고, 아들러 하면은 이제 기관 열등감, 그래서 열등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수업 때 말씀드리겠지만 열등감은 모든 개인이 갖고 있는 거고요.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열등 컴플렉스가 되겠습니다. 수업 중에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들러 요렇게까지 얘기하면 되겠고, 우리 희망을 하나 가져볼게요. 아들러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아들러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학교 좀 오세요, 아버지. 해가지고 이제 아들러의 아버지가 학교를 갔죠. 왜였나요? 아들러가 수학에서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일화인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은 뭔가 이 아들러의 아버님을 깔아뭉개려고 그런 말을 했던 건 아니고, 아버님, 아들러가 공부를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구두수선공 이런 것 좀 가르쳐서 나중에 구두수선을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조언을 한 거죠. 깔아뭉개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낙제점을 받는 아이였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들러한테? 아들러가 아빠 미안해. 나 빵점이라 학교에 불려갔지. 이랬더니 아들러의 아버지가 괜찮아 임마. 공부 하면 되지. 너 하고 싶은 거 뭐 내가 다 밀어줄 테니까 공부 일단 해봐. 난 그런 걸로 뭐 너 구두 시키고 그런 거고 나중에 하면 되지.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했죠.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갈 성적. 그 당시에 의대 라인나 우리나라 의대랑 같은 수준이에요. 짱. 그러니까 공부를 나중에 엄청 잘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일화 얘기 왜 하는 걸까요? 라인나우 1월에는 내가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어. 낙제 받았었잖아.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어? 당연히 11월 돼서는 대박 점수 올릴 수 있는 거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다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아들러의 그 구두수성공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들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왜 보상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냐면, 아들러가 그 소아과, 정신과, 소아과에서 일을 할 때 그 주변에 서커스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서커스단의 사람들을 봤더니, 자, 그때 당시에 이제 반엄 효과의 반엄인데, 위대한 쇼맨? 그 영화가 좀 미화되었다는 말이 있었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 당시에 서커스단에는 그 신체가 기형인 사람들을 불러놓고 사람들한테 이제 그거를 쇼라고 보여줬던 거죠. 지금이면 거의 인격 파탄자, 그죠? 사이코패스, 이렇게 보겠는데, 그 당시에는 요런 표현 쓸게요. 이제 난쟁이,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 없겠지만 팔이 2개인 사람 아니면 맞아. 그 당시에 실제로 그 샴쌍둥이 이런 이제 친구들을 머리가 붙어 있는데 몸이 2개고 몸이 이제 붙어 있는데 머리가 2개고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걸로 이제 돈벌이를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들러가 보기에는 뭔가 몸에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더 돈을 벌고 열심히 살려고 뭐 이상한 춤을 춘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외발 그 자전거를 탄다든지 해서 뭔가 보상을 한다. 기술을 가지고 자기 몸에 대한 하자를 보상을 한다. 요런 걸 생각해서 이제 보상의 개념을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 또 넘어가면 이제 누가 있죠? 에릭슨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는 제가 요렇게 모아놨죠? 이 사람들은 학파가 신 프로이드 학파가 되겠습니다. 신 프로이드 학파. 근데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프로이트를 제외한 사람들이 신 프로이드 학파가 되겠어요. 그래서 프로이트 이외에 이 사람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하면서 각자의 의견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각자 다 뭘 좀 싫어했냐? 그놈의 섹스, 그쵸? 성심리가 싫다. 뭘 그렇게 다 성으로 갖다가 성격 형성을 설명을 하냐라고 하면서 각자 분파가 생겨서 만들어진 학파가 신프로이드 학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프로이드 학파는 아무래도 프로이트의 의견을 좀 지지하기 때문에 신프로이드 학파가 되겠어요. 자, 이 신프로이드 학파의 특징은 뭐냐? 어쨌든 어떤 사람의 성격이 어릴 때 어떠한 과거 경험으로 인해서 형성된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신프로이드 학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시작할 때 16PF 16개의 성격을 말하면서 여러분 이 성격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 저도 지금 몇 개를 까먹었습니다만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외향, 내향. 자, 우리 엄마가 날 낳았어. 실제로 저는 엄청난 외향입니다. 우리 엄마가 날 낳았는데 맞다. 우리 언니 얘기해야겠다. 우리 언니가 있고 제가 있습니다. 우리 언니 극내향, 저는 극외향입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우리 언니 키울 때는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안 돼.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 응? 학교 가서 손 들고 막 발표하고 이러지 마. 네 혼자 놀아.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말고 집에 와서 네 혼자 음악 듣고 놀아. 이러면서 키우다가 갑자기 내가 태어나니까 엄마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유리야, 가서 학교 가서 발표도 좀 하고 운동장에서 좀 뛰어놀고 친구들이랑 또 많이 친구들도 집에 데리고 오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그렇게 살아. 활동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 이렇게 해서 키웠을까요? 아니요. 우리 엄마는 일관적으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극내향, 저는 극외향이에요. 이거 뭘까요? 자,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아빠가 외향이고요. 우리 엄마가 내향입니다. 그래서 언니는 엄마의 성격을 닮았고요. 저는 아빠의 성격을 닮았습니다. 우리 이거 면상만 빼다 박는 거 아니잖아. 저 우리 엄마 복부 됐거든요. 컨트롤 CV에서 우리 엄마고 우리 언니 아빠 컨트롤 CV 했습니다. 근데 얼굴은 우리 언니가 아빠 거 들고 태어났는데 성격은 엄마 거 들고 태어나고 나는 우리 엄마 얼굴 컨트롤 CV 했는데 성격은 우리 아빠 거 닮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유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유전은 우리가 뭐라고 하지? 보통 어떤 단어를 쓰죠? 기질, 그죠? 체질이라고 보통 씁니다. 뭐 체질이라고 하면 갑자기 막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이런 거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그것도 사람이 타고 난 거잖아요. 그래서 특질 학파가 있습니다. 특질 학파는 유전이야. 사람이 어떠한 기질을 타고 태어난 거지.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올포트가 말하기에 이래요. 내가 만약에 어떤 거 할까? 운동 같은 거. 수상스키? 아니면 뭐라고 하지? 뭐 패러글라이딩 이런 거 봤어요. 누가 나한테 패러글라이딩 공짜로 시켜줄게. 어디 산에 가서 할래? 하면 공짜야? 대박 하고 싶어. 해가지고 저는 실제로 패러글라이딩 해봤습니다. 우리 언니는 엘리베이터만 탄 사람이에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끝이고, 그죠? 살아야 되니까 지하철 버스까지는 탑니다. 그 외에 놀이동산 갈래? 우리 언니, 너무 싫어. 놀이동산. 나는 공중에서 30cm만 뜨면 난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니는 그런 거 안 좋아하죠. 뭐야? 기지를 타고 태어났고 어떠한 대상을 봤을 때 엄마나 오토바이 엄청 재밌겠다. 저거 타고 싶다. 달리고 싶다. 우리 언니는 오토바이 보기도 싫어.
요런 게 이제 기질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 설명하는 사람들이 특질학파가 되겠고요. 자, 특질학파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올포트, 카텔, 아이젠크, 머레이. 사실 머레이는 어떻게 보면 반반 섞였어요. 머레이가 딱 반반인데 프로이트에 대한 내용 반 가지고 오고요. 원래 전공이 과학 쪽이라서 반은 또 유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넣었어요. 유전에 넣었습니다. 특질에 넣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간 중심 학파가 되겠죠. 자, 인간 중심 학파는 뭐에 반대해서 나오게 되냐면 정신분석 싫어. 정신분석은 맨날 아동기 때 네가 어떤 경험을 해서 그걸로 성격 형성됐다. 야, 그럼 뭐 아동기로 백투더 퓨처가 아니라 백투더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아동기 경험 다 삭제하고 다시 태어나? 아니잖아. 왜 이렇게 아동기 경험으로 성격 가지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성격을 어떻게 바꿔? 아동기 경험을 못 바꾸는데 하면서 정신분석 싫어했고요. 또 뭘 싫어했냐?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40년 동안 미국에서 어떤 심리학주의가 엄청 유행했게요? 행동주의가 엄청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간 중심인 사람들은 행동주의, 사람을 갖다가 야, 우리가 무슨 생쥐야? 우리가 무슨 고양이냐? 비둘기냐? 왜 이렇게 사람한테 먹이를 주면 이렇게 한다 그러고 먹이 안 주면 안 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인간은 그렇게만 해서 성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뭔가 타고난 본연의 잠재성이 있는 거라고. 그걸 상담으로 꽃 피워주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사람한테 야, 먹이 줄 테니까 너 이렇게 공부해. 이렇게 지시하지 마. 우리는 비지시적인 상담을 하고 싶어. 사람과 사람이 만난 상담을 하고 싶어가 인간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엔 이제 사회심리학자들이 끼기 시작해요. 자, 사회심리학자들은 특징이 뭐냐? 제가 취업이 안 됐을 때 사람들이 무기력에 빠지는 거 있죠. 예를 저로 들게요. 제가 만약에 임용 공부를 한 5년 했습니다. 5년 했는데 계속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내가 나이가 가득 찼는데 사람들이 유리 씨 뭐예요? 그러면 저 백수예요. 하는 순간 사람들이 어머 그 나이에 백수예요 하면서 뭔가 나를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안 쳐다보고 말 안 걸어주고 하면서 사회문화적으로 내가 어떤 나이가 됐을 때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무기력증이 올 수도 있잖아요. 임용고시 5년 보면 뭐하냐? 안 되는데 난 어디 가서 다 백수인데 라고 하면서 이제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서 내가 무기력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 왜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싹 빼고 얘기를 하냐? 사람들의 성격은 예를 들어서 코로나 오기 전에는 우리 어떻게 했어? 식당 가서 막 여러 명이서 놀고 그랬는데 솔직히 코로나 처음 오네 2020년 첫 해에는 어떻게 됐어요? 걸리면 죽는지 알고 걸리면 뒤지는지 알고 절대 안 나갔지. 나 2020년에 여기 강의하러 올 때 지하철 타고 오는데 그 지하철 한 칸에 나 혼자 탔어. 그죠? 그리고 또 코로나 오게 되면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하더라. 코로나 블루 뭐예요? 안 나가는 거야. 뒤질까봐, 그쵸?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맨날 집에 있으니까 뭔가 성격이 소심해지고 되게 외로워지고 고립된 느낌이고 사람들이 그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또 아이들도 그렇다면서요. 아이들 기르시는 부모가 이러더라고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애들이 학교 가서 다른 애들이랑 뛰어놀고 사회성이란 게 발달이 되는데 코로나가 오고 나면은 계속 애들이 집에 있으니까 사회성이 안 길러진다는 거예요. 내가 친구 때렸을 때 친구가 울면 앞으로 때리면 안 되겠구나. 친구가 우네. 미안해. 라는 걸 배우는데 집에서 뭐 이제 엄마를 이렇게 때렸는데 엄마가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엄마는 울지 않아. 그러면은 우리 엄마는 하지마 정도 하니까 더 때려도 되겠다. 그래서 더 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성이 발달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너무 너네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회문화적으로 성격이 형성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반두라. 반두라는 사실 제가 알기로 심리학 학자 중에 최고 부자, 그렇죠? 이제까지 2022년까지 반두라가 최고 부자로 알고 있어요. 심리학자 중에서. 자, 반두라는 원래는 어디서 나왔죠? 행동주의 학자에서 나왔는데요. 행동주의 플러스 뭐가 들어갑니까? 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보보인형, 때리는 걸 본 아이들은 사람 없어졌을 때 보보인형 때리고, 그죠? 보보인형 막 껴안고 뽀뽀해준 거를 본 아이들은 사람이 없어졌을 때 역시 보보인형을 뽀뽀하고 안아주잖아요.
사람이 다른 사람 어떠한 행동을 보고 학습한다. 근데 그 학습 뭘로 해? 뇌로 하겠지. 그래서 사회 인지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행동주의에 걸쳐져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뒤부터는 어떻게 되냐? 각계전투입니다. 성격 형성이 이 뒤부터는 각계전투여가지고 요즘에는 뭐 그런 말이 있죠. 유전과 환경이 50% 돼서 나온다. 근데 이때에는 환경에 대한 얘기를 안 했단 말이야. 물론 이제 여기서 호나이가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중간에 제가 요 학파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자, 다시 넘어가서 에릭슨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이 사람들 지금 내가 1800년도 이렇게 적어놨죠? 이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심리학이 처음 생겼어요. 처음. 그래서 프로이트는 무슨 단어를 쓰죠? 정신분석. 그때는 심리학이라는 단어를 안 쓴 거야. 정신분석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약간 이 사람을 필두로 그 과거 경험 때문에 성격이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방금 이 사람이 약간 의견이 특이하다 그랬는데 다 과거 경험으로 성격이 만들어진다로 약간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에릭슨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슨 이름 적어드릴게요. 왜 이 사람만 이름을 내가 유독 적었을까요? 에릭슨이야. 나로 치면 독고유리 아니면은 독고유리유리 독고유리 어쨌든 그 반복이 한번 되죠. 그래서 요걸로 나중에 또 우리 수업할 때 제가 재미있게 좀 외우도록 두 문자법을 만들어 드리는데, 자, 에릭슨. 요거 어떻게 글자가 합쳐졌냐면요. 자, 요렇게 적으면 힌트가 나오나요? 이거, 우리 이제 가물가물하죠? 나도 사실 영어 안 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해요. 우리 도터 약간 영국 발음이니까 도러 해야 이제 딸인가요? 저는 우리 엄마 아빠의 도러가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제가 우리 엄마 아빠의 썬으로 보였다면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죠? 어쨌든 농담이고요. 자, 에릭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죠.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은 막 아빠 성 갖다 버리고 싶어요? 나 막 독고유리인데 우리 아빠 막 독고 갖다 뭐 버리고 막 김유리, 그죠? 박유리 이런 거 뭐 최유리 이런 걸로 제가 바꾸고 싶나요? 아버지한테 뭐가 문제가 있었겠죠. 자, 아버지한테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에릭슨의 어머니가 덴마크인입니다. 덴마크인인데 역시 아버지도 덴마크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에릭이 태어나기 전에 나쁜 놈의 새끼, 그죠? 에릭의 친아버지가 에릭 어머니를 버리고 어디론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미혼모가 된 거지. 에릭슨의 어머니가 미혼모가 됐고, 아이를 낳았을 때 아빠가 없었기 때문에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에릭슨이 어릴 때 잔병치레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뭐 2살, 3살 이럴 때 잔병치레를 많이 해서 소아과 병원에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소아과 병원 의사라 에릭슨의 어머니가 뾰로롱 하고 눈이 맞은 겁니다. 그래서 그 소아과 의사가 당신의 아이 우리 같이 재혼을 해서 내가 열심히 잘 길러보도록 하겠소. 좋은 양 아버지였습니다. 좋은 양 아버지인데 우리 이제 오늘 성격 이론하고 있는데 이런 성격이 있잖아. 자, 이제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지금 우리 아빠가 나의 친아빠가 아니야. 우리 엄마가 나를 미혼모로 낳았는데 우리 지금의 아빠가 우리 엄마한테 재혼해서 내가 유리를 잘 키워볼게요 하고 만났어.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양아빠가 되겠지. 양아버지가 사실은 유리야 내가 네 친아빠는 아니란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나는 고마운 감정을 느낄 것 같아. 그래도 아빠로서 다 살아왔고 그리고 이제 서로 비밀로 했거든. 그래서 이제 몰라. 얘는 자기 친아빠가 아닌 걸 몰랐단 말이에요. 난 고마움을 느낄 것 같은데 에릭슨은 매우 좀 그냥 방황을 합니다. 많이 방황을 합니다. 고마움보다는 그러니까 아버지 된 미움이 아니라 그냥 일단은 나의 친아빠가 아니니까 상처를 받았는지 엄청 많이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릭슨이
우리 정체성 위기 뭐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오늘 배울 거지만 뭐 정체성 혼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쓰고요.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왜냐하면 이 사람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원래는 덴마크인인데 아까 그 소아과 의사 있죠? 재혼한 의사.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어릴 때 에릭슨이 학교에 갔더니 나 다 알고 있는 거지. 너네 아빠 병원의 소아과 의사 아니야? 에릭슨이 맞아. 너네 아버지는 유대인이던데? 그랬더니 에릭슨이 맞아. 나 그래서 우리 아빠가 유대인이라 나도 유대인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애들이 야 웃기지 마. 너 꼬라지 보면 유대인 절대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여기서 이 얘기하자. 우리 백화점 가면 아니면 옛날에 코로나 오기 전에 명동 가면 중국인, 일본인들이 되게 많이 명동에 놀러 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딱 보면 알아. 저 사람 일본인이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 저 사람 중국인이다. 있죠? 그런 거 있죠? 생긴 거 보면 저 사람 일본인, 저 사람 중국인 있죠? 근데 해외에서 미국 사람이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보면은 그냥 아시아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유럽이랑 미국 보면은 그냥 서양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제 유럽 내에서는 자기들끼리 아는 거야. 유럽 내에서는 쟨 이탈리아 필 나. 쟨 약간 프랑스인 필 나고 쟨 약간 독일 필 나는데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도 기똥차게 그걸 알고 야, 너 꼬라지 전혀 유대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얘가 우리 아빠가 유대인인데 해가지고 유대인한테 애들한테 갔더니 유대인 애들이 야 우리랑 면상 완전 다르잖아. 너 유대인 아니야. 이러고 이제 또 다른 애들한테 갔더니 난 유대인이라고 또 그 다른 인종한테 갔더니 걔네들은 너 아빠 유대인인데 너는 어떻게 또 유대인도 아니네? 해가지고 얘가 나는 어디에 끼어야 되나 해가지고 엄청 많이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기 친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엄청나게 많이 방황을 합니다. 방황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여행을 떠나요. 이제 이 사람이 유럽 쪽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유럽을 다 이렇게 돌면서 여행을 합니다. 언제까지? 청소년기부터 25살까지 유럽을 쫙 여행을 하고 거기서 유럽 여행하다가 누굴 만나냐? 프로이트의 딸 안나 프로이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나 프로이트를 만나서 뭘 배워? 보고 배운 게 뭐겠어요? 프로이트겠죠? 정신분석을 배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라고? 신프로이트 학파라고. 어쨌든지 이 사람을 필두로 이 사람의 어릴 적 아동기에서 성격이 형성된다는 걸 따라가는 유형들이 신프로이트 학파니까 이 사람은 이제 안나 프로이트의 딸을 만나서 정신분석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을 배우고 거기에 플러스 뭐 넣어요? 심리 사회적으로 성격이 형성된다. 그래서 몇 세 때 뭐를 덕목을 성취를 하며 뭐 때문에 혼란을 겪는다, 위기를 겪는다. 요거 만든 게 이제 에릭슨이 되겠죠. 죄송해요. 에릭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릭슨 넘어갔고요. 에릭슨 뭐 나이 적을까요? 딱 이때 태어났네. 190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이거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연도를 적는 이유 이제 호나이가 나왔습니다. 자, 호나이 몇 년도에 태어났나요? 1880. 아이고, 프롬을 적어놨네. 에릭슨 1902년에 태어났습니다. 죄송해요. 1902년에 태어났고요. 자, 호나이 몇 년도에 태어났냐? 1885년도에 태어났습니다. 호나이에 대해서 또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연도를 적었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한테 그 잠시만요 한 게 아니라 이제 한번 칠판을 봅시다. 뭐 얘기하려는 걸까요? 칠판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 나랑 성별이 똑같은 사람 몇 명 있나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를 계속 여자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꾸 저를 보고 외모만 보고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쭉 보시다 보면은 자, 약간 이 호나이 얼굴이 약간 남성상일 수는 있으나 어쨌든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이름이 뭐냐면 카렌 호나이. 그렇죠? 카렌 호나이가 되겠고 우리 보통 이게 이름이잖아. 외국에서 카렌.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유리쌤 부르는 것처럼 카렌이라고 부르는 게 저한테는 유리쌤 이게 부르는 게 되겠고 여기 이제 아빠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독고가 되겠죠. 저한테는. 그래서 이 카렌을 보면은 사진상으로 약간 잘생긴 남성상이긴 하나 어쨌든 이분은 여자입니다. 자, 요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겠죠. 자, 이 많은 학자들 중에서 오로지 여자예요. 그러면 이제 가도록 할게요.
카렌 호나이의 아버지는 해운 회사의 사장이었고, 이거 많았어. 그렇죠? 이거 많았어요. 자, 그래서 카렌의 엄마는 또 어떠냐? 아빠의 두 번째 와이프가 되겠고요. 프로이트랑 똑같아. 아빠랑 20살 차이가 납니다. 그죠? 아빠랑 엄마가 두 번째 엄마인데, 그러니까 재혼했는데, 엄마는 초혼, 아버지는 재혼인데, 둘 나이 차이가 20살 차이 납니다. 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 신경증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러는 건데, 나중에 이제 그 이론으로 들어갔을 때 신경증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 더 잘 외워지거든요. 자, 카렌이 이 시대를 살았을 때는 의대 입학 혼자 했어요. 무슨 혼자? 여자 혼자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의대를 여자가 갈 때가 아니었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여자가 20살 이전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망에 자빠지는 세상이었습니다. 지금은 20살 이전에 결혼하면 더 부모가 혼란스럽고 힘들겠지만, 이때에는 딸들이 20살 이전에 결혼을 안 하면 큰일 나는 세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제 신경증 욕구 얘기할 거지만, 지배적 파트너에 대한 욕구가 생겨. 그 지배적 파트너라 함은 나에게 이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를 돌봐주고, 그 다음에 남자가 돈 벌어오고 이땐 여자들이 경제적인 직업을 가질 때가 아니었으니까 남편이 벌어온 돈에 이렇게 의존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 여자 팔자, 디용박 팔자 이런 것처럼 되게 잘 나가는 남자랑 붙잡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이때가 되겠습니다. 자, 카렌 호나이 얘기할게요. 카렌 호나이가 이런 말을 한 적 있습니다. 나는 아름답지 않다. 내가 아름다워질 수 없다면 나는 뭐 해야 된다? 영리해야 된다. 자, 영리해야 된다. 얘기 왜 했을까요? 이제 카렌은 그때 생각한 겁니다. 일단 그때 여자가 의대를 가는 건 없었지만 카렌 혼자 여자 입학이었는데 그 학교에서도 처음이고요. 약간 그 시대 때 의대에서 여자가 왜 의사가 되려고 해? 의대 못 들어와. 이런 분위기인데 왜요? 법적으로 뭐가 뭐 안 되는데 해가지고 이제 억지로 들어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카렌이 얘기하죠. 내가 여자로 살아봤더니 지금 이 시대에는 내가 안 예뻐서 좋은 남편을 못 고를 바에는 여자가 좀 잘 나가서 돈 버는 게 낫겠어 해가지고 어거지로 의대에 입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카렌은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요. 왜 사이가 안 좋았냐면 아까 제가 아빠가 해운회사의 돈 많은 사장이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아들들한테는 돈 엄청 많이 써요, 학비에. 근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이때에는 여자가 남편한테 시집을 잘 가야 되기 때문에 여자가 뭘 공부를 해. 집에서 요리나 배워서 시집이나 잘 가 하면서 아버지가 돈이 엄청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대 안 보내주려고 하다가 억지로 버텨서 의대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쁘지 않으면 영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나중에 힘성취라는 것도 한번 배우게 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 설명드리고 이론 때 다시 한번 예시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런 말을 한 적 있습니다. 여기쯤에 이 사람들이 사회문화를 중요시하는 사회심리학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 여기에 이렇게 손을 한번 뻗으면서 여기서도 한번 설명할 거라고 했습니다. 카렌이 프로이트를 좀 많이 싫어했어요. 프로이트 이론을 좀 많이 싫어했어요. 이유가 뭐냐? 일단 카렌도 오늘 이론에서 보겠지만 그래, 아동기 경험이 성격을 형성하는 건 인정해. 근데 혼자 여자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프로이트한테 한 맺히기 싫은 게 뭐냐면 성심리를 맨날 설명한단 말이야. 근데 막 프로이트는 맨날 그래. 여자가 막 성에 대한 본능이 있고 막 여자가 뭐 성에 대해서 뭐라고 되지? 뭐 성취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서 막 관계를 하지 않으면 히스테리를 부리고 그래서 노처녀 히스테리라는 단어를 만들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카렌이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카렌이 얘기해요. 이 사람아, 그쵸? 이 사람아로는 안 했겠지. 프로이트 학자님. 아니, 여자들이 히스테리 부리는 데에는 성에 대해서 관계를 못해서 히스테리를 부리는 게 아니라요. 저처럼, 시집 안 가더라도, 물론 시집은 가, 그죠? 시집은 가요. 저처럼 여자가 경제적 활동하려고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온
대학교에서도 여자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아빠가 어디 여자가 의대를 가 이렇게 하고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히스테리를 부리는 거예요. 사회 문화 환경이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여자를 의사를 안 받아주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프로이트에 대해서 반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카렌이 자기 개인 연구소 만들고 미국에 만들고 하는데 미국으로 넘어온 프로이트의 제자들이 저 여자 진짜 짜증나네 이러면서 막 심리학계에서 제명시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활동을 했던 여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회 문화적인 것들이 여자의 성격을 바꾸게 한다. 여자의 성격을 형성하게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카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로 갈까요? 설리번으로 가겠습니다. 설리번 하면 우리가 누구를 또 떠오르나요? 헬렌 켈러의 또 설리번 선생님을 떠오르는데 그분 아니에요. 그분은 심리학자 아니고요. 우리의 설리번은 남자입니다. 설리번, 사실 설리번부터 나이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1892. 자, 설리번 설명 갑니다. 설리번은 성격 형성이 뭘로 된다? 대인관계로부터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인관계가 드러보면 아니라 안 좋으면 성격이 안 좋게 형성이 되고 대인관계가 좋으면 성격이 좋게 형성된다라고 설리번은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였냐면요. 설리번의 아버지는 농부였어요. 농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농부라고 해서 애 성격이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농부였는데 집에 오면 한마디도 안 해. 굉장히 무뚝뚝하고 정서적으로 아무랑도 대화하지 않는 스타일에서 어머니는 또 어땠냐? 엄청나게 심각한 우울증. 그럼 집안에 대화가 있어 없어? 아빠 집에 딱 들어오면 한마디도 안 해. 그냥 딱 자기 TV 보고 할 거 하고 딱 방에 들어가고 얘가 보통 우리 생각하는 건 누구야? 설리번 오늘 뭐뭐 많이 배웠어? 설리번 오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더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것도 안 했어. 이 아빠는 아예 말을 안 했어? 어머니는 너무 심각한 우울증이니까 또 애랑 대화를 안 해. 그럼 얘는 집에서 아무도 대화를 안 해주는 거야. 심지어 외아들인데. 그냥 혼자 이렇게 집에 있는 거죠. 아무랑도 이제 대인관계를 하지 못하지. 거기서 이미 대인관계에서 삔또가 나갔어, 얘는. 근데 또 어떤 게 있었냐? 8살 때 동성애에 눈을 뜹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기록적으로 동성애자로 기록이 남아있어요. 8살 때 또 누구랑 좋아했냐? 또 이 친구 이름까지 나와. 베링거라는 친구와 8살 때부터, 친구는 아니다. 5살 연상이더라고. 5살 형이야. 그 형이랑 이제 동성애를 시작하면서, 설리번 나이 한 10몇 살, 15살, 16살 이렇게 됐을 때, 아니다. 15년간인가? 하여튼 얘가 청소년 때, 설리번이 청소년 때 그 베링거가 이제 우리 끝내자. 예를 들어서 베링거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됐겠지. 그래가지고 우리 사이 이제 동성애 끝내자 해가지고 끝납니다. 이제 8살부터 동성애가 시작됐으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요. 우리 아빠 말 안 해. 집에 있을 때 말 안 해. 우리 엄마 우울증이라 말 안 해. 나 외동이야. 근데 나 이제 나로 할게요. 나 레즈야. 그래서 학교 가서 여자애한테 막 손잡고 이상한 눈빛 보내고 숨겨왔던 나에 했더니 이제 친구들이 쟤 나 여자인데 나 여자 안 좋아하는데 나 남자 환장한테 자꾸 쟤가 나한테 좀 이렇게 사귀자고 하고 그렇게 하네 해서 애들이 나를 약간 멀리해. 그죠? 그럼 나는 대인관계 좋아 안 좋아? 집에 가면 엄마 아빠 말 안 해. 학교 가면 내 약간 레즈라고 애들이 또 나랑 말 안 해. 그럼 난 대인관계가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설리번은 대인관계로 인해서 사람의 성격이 형성된다라는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전 설리번이 좀 싫어요. 그 이유는 사람 성격이 그럼 다 대인관계에서 오겠지. 엄마 아빠랑 사이도 다 대인관계인데 왜 그렇게 뻔한 걸 만들어가지고 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보면 읽으면은 당연한 내용 아니야?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공부할 양을 늘린 사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뻔한 거. 예를 들어서 많이 먹으면 살찐다.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먹으면 살이 찐 해가지고 그 목록을 다 만들어갖고 우리가 다 외워야 돼. 식품영양처럼, 그쵸? 식품영양학과처럼 짜증이 나지. 이 사람만 얘기 안 했으면은 그거 안 외워도 되는데 나중에 공부하실 때 보면 느껴요. 그쵸? 되게 뻔한 내용들을 적어가지고 사람만 고통스럽게 만들었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프롬 뭘로 유명하죠? 에리 프롬 사랑의 기술. 사랑의 기술 책 보면은 도대체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책의 분류가 철학책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철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일단 철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사랑이란 무엇인가? 맛있는 떡볶이 같이 먹고 치킨이랑 피자 같이 시켜서 같이 먹고 영화관 같이 가고 손잡고 뽀뽀하고 막 이런 걸로 난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뭔가 뇌로 생각을 해. 그래서 그 책을 읽다가 팍 덮어서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사랑의 기술 쓴 사람 그 에리 프롬이 맞고요. 자, 에리 프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에리 프롬은 별로 특징이 없어가지고 제가 보고해야겠습니다. 별로 심지어 진짜 특징도 없네. 자, 이 사람은 의견이 뭐였냐? 자, 사람의 성격은 어디서 영향을 미친다? 사회 경제적인 데에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사회주의자가 돼요. 마르크스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마르크스 사회주의자 쪽으로 책을 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거 기억나시나요?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내가 만약 가난했더라면 내가 널 이렇게 때리고 돈을 줄 수 있을까? 내가 맞고 돈을 받고 싶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사회 경제적인 게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왜 그거 말 안 하냐 하면서 어쨌든지 프로이트의 신프로이트 학파긴 한데 형 사회 경제적인 것 좀 생각해줘. 그것도 사람 성격에 영향 미치더라 하면서 나중에 사회주의자로 돌아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특징이 그것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재미가 없진 않으시죠? 이제 또 하나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1시간쯤 했으니까 잠시 끊었다가 갈까요? 아니면 빨리 이 부분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부터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여기까지는, 투데이에 조질 겁니다. 오늘은 이게 투데이 분량이에요. 신프로이드 학파를 오늘 다 할 거고요. 그럼 맛배기로 일단 성격이 형성되는 사실 아까 유전 얘기 쎄가 빠지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분들을 잠시 다루고 이분들은 언제 만나냐? 3, 4월 달에 심화 부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3, 4월 달에 다룰 분들 그때 가서 또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잠시 맛배기로 다뤄볼게요. 자, 올포트와 카텔, 아이젠크, 머레이 같은 경우는 전공이 다 화학, 물리학, 생물학, 생화학 등등이 되겠습니다. 일단 과학의 베이스를 둔 사람들이고요. 자, 이 사람들 중에 아이젠크랑 카텔이었나? 카텔 같은 경우에 머레이 같은 경우이죠. 머레이. 제가 헷갈렸는데 머레이 빼고 아이젠크 혼자서 아이젠크가 어떤 일을 겪습니까? 원래 아이젠크의 전공은 물리학이었습니다. 맞나요? 그렇네요. 물리학이 원래 전공인데 여러분 혹시 그거 해봤어요? 그 전공 심화. 저 전공 심화했거든요. 학부 때. 복수 전공 안 했어요. 복수 전공으로 원래 경영학을 할까 말까 공부하다가 그냥 골치 아파가지고 그냥 전공 심화했습니다. 그래서 전공 심화를 하게 되면은 그 학점을 더 많이 이수해야 되죠. 이제 과학으로 물리학을 듣다가 아이젠크가 다닌 학교에 과학 이제 그 학점에 모자라는 거예요. 점수가 온갖 가지 과학을 다 들었는데 점수가 모자라. 행정실에 갑니다. 똑똑똑. 그래서 행정실에서 네 무슨 일이죠? 했더니 아이젠크가 저 과학 쪽에 듣는 학생인데요. 저 원래 물리학 전공인데 학점 이수에 과학을 다 했는데 지금 몇 학점이 모자라요. 어떡하죠? 이랬더니 행정실에서 무슨 침대도 과학입니다 얘기하니까 또 제 나이가 나오네요. 앞으로 요즘에 쓰는 단어들을 많이 써야겠어요. 이제 저 때에는 침대도 과학입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겠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하던 말이 있습니다. 알아듣는 분들은 저랑 같은 동년배라고 생각하시고 어쨌든 침대도 과학입니다처럼 행정실에서 심리학도 과학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젠크가 엄마나 심리학이 뭐란께? 그죠? 뭐랍니까? 했더니 행정실에서 과학인데 들으시면 재밌어 하실 겁니다. 일단 과학 점수 이수하셔야 되니까 심리학 들어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과학 쪽으로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심리학을 전공하는데 엄마나 이거 조금 재밌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뭘로 연구로 빠집니까? 신경증 연구로 빠집니다. 그래서 PEN이란 걸 말했죠. P, 사이코패스를 말하는 그 정신증, 그죠? 그 다음에 신경증 연구라고 했죠? 뭔가 정서성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경증. 그 다음에 E는 뭐예요? 외향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다룬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이젠크. 그 다음에 이제 아이젠크가 아까 제가 말했지만
유전이 엄청 중요해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젠크 유전 얘기했죠? 자, 이쪽 부류 사람들이 약간 기질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자, 올포트와 카텔이 어떤 단어를 쓰냐? 특질이란 단어를 씁니다. 왜요? 그 연도 적어야겠다. 올포트 1897년도. 그 다음에 카텔 몇 년도입니까? 1903년도. 그 다음에 아이젠크 1916년도. 아이젠크 좀 어리네. 가장 어립니다. 그 다음에 머레이가 또 이 사람 또 나이가 좀 있네. 1893년도. 물론 뭐 나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정지된 나이들일 텐데. 그죠? 아직까지 ING면은 100살 넘었겠죠. 자, 올포트와 카텔 특질이란 단어가 왜 나왔냐면 몰라. 우리 그 DNA라는 유전자 막 이런 거 나도 모르지. 나도 몇 년도에 그걸 많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이춘재가 왜 그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 DNA 검사한 데가 없었던 거야. 근데 그게 몇 년도야? 화성이? 한 6, 70년대, 7, 80년대일 것 같아요. 7, 80년대일 것 같아요. 뭐 저도 안 찾아봤지만 7, 80년대일 것 같습니다. 19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나라에 유전자 검사한 데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유전자 DNA라는 그 검사,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되게 안 흔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뭐, 몰라. 뭐, 또 미국이 우리보다 또 더 앞서가는 사람들이야. 이때 뭐 그 사람들 검사 다 했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요때에는 그 유전이나 DNA에 대한 그 지식이 좀 적었기 때문에 이제 특질이란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특질이란 단어를 일단 우리가 물론 3, 4월 달에 하겠지만, 자,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제가 오토바이를 봤을 때, 제가 놀이동산에 갔을 때, 우리 언니는, 너무 싫어. 저 안 타고 싶어. 난 되게 타고 싶어. 뭐예요? 그럼 나는 그런 걸 즐기는 기질을 타고난 거고, 우리 언니는 뭐 타고, 뭐, 버스나 지하철만 타면 되지. 난 다른 놀이기구는 안 타고 싶어. 이런 기질을 타고난 거죠. 그건 약간 유전으로 내려오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때 사람들은 그거를 특질이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포트가 뭐 주특질, 중심특질, 2차적 특질 이런 것처럼 이제 어떤 사람의 뭔가 그 사람만의 특질, 그죠? 기질 이런 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카텔도 역시 특질이란 단어를 쓰고, 자, 카텔은 어떤 단어를 썼냐? 능력 특질, 기질 특질, 그다음에 환경 조형 특질, 그다음에 역동적 특질,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있죠? 근원 특질 이런 단어들을 썼습니다. 아까 제가 16개의 성격 얘기했죠? 16PF, Personal Facto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뭐예요? 근원 특질이 되겠습니다. 그 인간을 형성하는 뭔가 근원적인 특질이 되겠죠. 그 인간의 성격을 형성하는. 그래서 요 둘은 특질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자, 아이젠크는 아까 말했지만 PEN, 정신증, 그다음에 외향성, 그다음에 신경증 이렇게 그것도 역시 유전으로 사람이 타고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특질 이론은 제가 어떤 예시를 드냐면 다혈질적인 성격을 예시를 듭니다. 자, 다혈질이라는 성격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엄마 아빠가 키우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애는 다혈질적인 성격이 되고 어떤 애는 다혈질적인 성격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욱하는 성격 있죠? 그 약간 우리가 다혈질, 욱하는 성격이라 함은 약간 우리가 타고나는 기질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예를 들어서 얌전한 애를 우리 언니 되게 얌전해요. 얌전한 애를 낳아놓고 걔를 갖다가 야 욱해봐. 너 오늘 욱 5번 하면 엄마가 피자 사줄게. 너 한번 오늘 욱해봐. 너 오늘 욱 15번 하면 내가 치킨 사줄게. 해가지고 애가 막 없는 기질을 부려가지고 막 다혈질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약간 다혈질인 거는 약간 타고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특질 이론의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인간 중심으로 갈게요. 자, 인간 중심은 메슬로우랑 로저스가 유명합니다. 자, 순서는 사실 로저스가 먼저 인간 중심을 만들었고요. 인본주의란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그런 게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행동주의가 1920년도부터 1960년도까지 미국에 엄청나게 대유행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적으면은 쟤네랑 또 분리가 될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분석 싫어. 정신분석 싫어. 그 다음에 뭐도 싫어? 행동주의도 싫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사용한 단어 쓰면 느낌 바로 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단어를 쓰죠? 자기 실현 경향성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사람이 먼저다는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나온 얘기고, 이 사람은 뭐예요?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뭘 하자? 공감하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걸 하자. 왜? 잠재적인 그런 특성이 있어. 근데 그거는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어루만져주면서 점점 그 잠재적인 특성을 꽃피우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는 인간 중심 학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 중심 학파의 로저스 한번 좀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로저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저스가 왜 인간 중심 학파가 되었냐면요. 이 사람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뭐 학대 없었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뭐 어떤 주의였냐면 기독교주의인데 이런 거죠. 너무 심한 정서 표현은 하지 마. 예를 들어서 막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려서 집에 와서 막 울고 있으면 너무 그렇게 울고 하지 마. 또 이제 학교에서 성적 잘 받아서 막 이렇게 웃고 있으면 너무 그렇게 기쁨도 표현하지 마. 그 다음에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또 안 하겠더라? 그리고 언제나 너는 도덕적인 행동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로저스를. 그래서 로저스가 이제 그런 기독교주의에 이제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크다가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신학을 공부할 때 그냥 좀 심심해서 콜롬비아 대학교에 심리학 전공 수업을 들으러 가요. 들으러 갔는데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저스는 신학에서 심리학으로 전공을 아예 바꾸게 되고요. 60살 때부터, 그렇죠? 정신분석 싫어, 행동주의 싫어, 이러면서 사람이 먼저야, 라고 하면서 인간 중심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 행동주의 싫어, 정신분석 싫어죠. 자, 정신분석. 이제 우리 수업 때 얘기할 건데, 프로이트도 약간 좀 강압적이에요. 나중에 예시를 들 건데, 뭐 기다 아니다 지가 좀 결정해요. 말을. 예를 들어서 제가 저 남자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프로이트가 아이 무슨 소리야, 여자는 남자 다 좋아하지, 넌 지금 저항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저 남자분 좋아해요 그러면 맞아, 여자는 남자 엄청 좋아해, 이렇게 얘기해서 지가 그냥 답을 정해놓고 내가 난 저 남자 안 좋아하는데 전 남자랑 그렇게 결혼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거 저항이야, 너 남자 좋아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 말이 맞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어릴 때 그 경험으로 지금 성격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단정 지어 버려요. 행동주의 아까 말했죠.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이제 상담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내가 딱 여러분 월급 딱 적어놓고, 자, 이 월급 받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이제 뭐 50페이지 공부하면 내가 5만 원 드려요. 100페이지 공부하면 10만 원 드려요. 근데 공부 안 하면 돈 안 드려요. 아니, 돈을 안 주고를 떠나서 내가 그냥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약간 하면 돈 주고 안 하면 돈 안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사람을 갖다가 사람이란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건데 무슨 뭐 우리가 제비야? 뭐 비둘기야? 고양이야? 뭐 생쥐야? 이러면서 이제 인간 중심 학파가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별로 이제 설명드릴 게 없는 부분들이 여기 사회심리학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심리학자 뭐 나이 적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이제 켈리, 그 다음에 로터, 반두라가 되겠는데, 반두라는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큰 특징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 우리 20세기의 심리학자 중에 가장 부자 되겠고요. 자, 로터는 이제 행동 잠재력이란 기대와 강화 가치가 곱하기 서로 크로스가 아니라 뭐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플러스 심리적 상황에 대해서 행동이 어떻게 나간다라고 말한 사회심리학자가 됐습니다. 심리적 상황이 사회심리가 되죠. 예를 들면 또 이제 로또 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아주 미안한 얘기인데 내가 전문 상담 교사가 되려고 했는데
교사 월급이 우리나라 월급 중에 제일 짜. 예를 들면.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없어지고 갑자기 막 경제 부흥기가 도래해가지고 호프집을 열어도 막 하루에 500만 원씩 매출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물건을 팔아도 막 너무 불티나게 잘 팔려. 뭘 장사를 해도 잘 되는 세상이 됐어. 근데 교사 월급은 정해져 있어. 그럼 나 교사 해, 안 해? 나 말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겠지, 그죠? 근데 지금 경제가 너무 불황이야. 코로나 때문에 직업도 다 없어지고 물건을 팔 데도 없고 식당들이 다 문 닫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공무원은 월급이 나와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돼? 열심히 공무원 준비를 하게 되는 게 되겠죠. 그게 뭐예요?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서 행동이 그렇게 나온다. 로터가 말하는 거고요. 자, 켈리 특징 갑니다. 켈리의 특징은 교육사회학을 공부하다가 심리학으로 전공을 바꿔요. 그 다음에 켈리가 말합니다. 프로이트한테 사람들의 무기력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취업 준비를 막 했어. 원서를 한 500개 썼어. 근데 다 면접 오라는 말을 안 해. 다 떨어졌어. 500개 써도 1000개를 써도. 그렇게 되면 난 어떻게 해야 돼? 무기력해지겠지. 원서 1000개 쓰면 뭐하나, 2000개 쓰면 뭐하나, 아무 데도 면접 오란 말을 안 하는데 회사가 다 없어지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뭐예요? 프로이트한테 말합니다. 무기력을 너무 그렇게 리비도로만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섹스 드라이브가 없으면은 활동을 안 하고 누워 있고, 그죠? 뭐 섹스 드라이브가 있으면 막 열심히 막 어떤 여자든지 남자든지 만나보려고 돈 벌려고 막 원서 넣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사회가 날 뽑아주지 않으면 나도 무기력해진답니다. 라고 하면서 역시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설명한 사람들이 여기 사회심리학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이 대충 끝났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기는 프로이트를 기반으로 한 신프로이트 학파.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우리가 3, 4월 달에 배울 건데 약간 유전 쪽을 말하는 기질을 말하는 특질 학파. 여기는 사람이 먼저다. 인간 중심 학파.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보고 그 사회문화적인 영향으로 사람들의 성격이 만들어진다라고 말하는 사회심리학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격은 요렇게 학자들이 말하면서 성격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성격 심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한 명 한 명 학자들 이제 자세한 개념, 설명, 이론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